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요구를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게을러서 못하고 있던 멤버십 개설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보다 친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일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측에 특사를 지금 파견하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가 간다라는 것은 뭔가 이제 구체적인 안들이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고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특사가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회담이 깨져가지고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살려보려든지, 아니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지금 한두 개가 큰 주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것들인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미국 쪽에서는 이거를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등등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의 평화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일정 부분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러시아가 만족할 거야라고 했는데, 러시아 입장이 지금 외무부 장관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 야, 그때 우리 앵커리지에서 회담했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 다음에 입장이 또 바뀌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당시에 앵커리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면 문제 없어.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회담이 자기들의 협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어주고 싶은데 그래도 유럽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정 부분 내용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별로 앵커리지 이후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가,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전 세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협상안을 타결시키면서 다 세상의 눈이 가자지구에 쏠렸죠. 하지만 이때 자기 일을 묵묵하게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스티브 비트코프죠. 미국의 이제 중동 주로 이제 특사 역할을 하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모두가 중동 지역에 눈이 가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러시아에 전화를 겁니다. 러시아에 전화를 걸어서 당시에 이제 외교안보 정책관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10월 17일 날, 그러니까 얼마 며칠 후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백악관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거리, 그러니까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위트코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판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거는 평화라는 것은 이제 하염없이 계속 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러시아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자세한 내용들은 몇 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한번 해라. 그래서 그 시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이면 좋겠어. 그럼 명분이 있어야 돼 전화를 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야, 지금 가자지구가 잘 끝났잖아. 그러니까 칭찬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어떻게 전쟁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야,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또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 라는 러시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위트코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개 정도 핵심 내용으로 돼 있는 안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악관이 의외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전화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을 찾죠. 그런데 이제 당초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뭔가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현상 유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조만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갑자기 확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다페스트 회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건 뭐냐? 양쪽이 이제 조율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러한 와중에서 양쪽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까지도 뭐 그냥 넘어가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뜻밖의 인물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두 번 이야기 드렸던 이제 드미트리예프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국부 펀드를 움직이는 최고 측근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인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서방을 잘 이해하는 러시아 사람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10월 24일서부터 27일까지 플로리다의 마이애미에서 이제 머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 와중에 러시아의 푸틴 최측근이 와서 2박 3일 동안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야기가 많이 진전이 됐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 당시에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28개조 평화안이 아마 전달이 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측이 제공했던 이 평화안이 뭐 이 정도 내용이면은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다시 입장을 바꾸니까 그럼 우리 못해라고 지금 철벽 방어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28개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28개조는 그러니까 28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앞에서부터 한 번씩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1조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확인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 주권 국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택했어요. 그런데 일단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 나름대로 진일보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유럽 간의 포괄적인 불가침 조약, 우리 이제 더 이상 전쟁 안 할 거야라고 하는 문서로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체결이 되면 그동안에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더 이상 문제 없음이라고 가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다음에는 폴란드 또는 뭐 발트 3국 이렇게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율을 했어요. 러시아는 더 이상 인접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다. 대신 나토도 더 이상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카드를 맞바꾸면서 하나씩 타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누가 이제 대상이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누굴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와 나토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율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미있는 조항은 뭐냐? 미국이 중재한다라는 조항이 제4조에 있어요. 미국이 나토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한다라고 굳이 써놨어요. 그 말은 뭐냐? 미국이 이제 나는 나토하고 거리를 둘 거야 라는 입장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은 아직까지 나토에 있습니다만 어쨌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은 전쟁 끝났지? 나 이제 더 이상 나토하고 거리를 둘 거야 라는 쪽으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28개 조항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옛날에 우리 핵무기도 내주고 다 했는데 지금 또 전쟁터가 됐는데 그다음에 평화부장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서가 조항이 제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6조는 우크라이나 군 규모는 60만 명으로 제한된다. 대한민국이 이제 한때 상비군이 60만 명이었으니까 많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도 넓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넓은 국경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제대로 대한민국과 같은 전비를 갖추려고 그러면 더 병력이 많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딱 숫자로 정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거는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러시아 쪽에서 강하게 나온 것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원래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강요한 것은 뭐 장거리 공격 무기,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무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한을 가하고 병력도 한 20만 이렇게까지 내려갔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60만 이렇게 일단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는 제7조에 보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헌법에 박아놓으라고 이 평화협정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토도 자기들 나토 헌장이 있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가입은 향후에도 영원히 불가능해라는 것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나토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 양자가 확실하게 문서로 보장해라.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8조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인 안전보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은 누가 책임지냐? 나토군이 거기 진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8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데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특정 어느 국가가 따로 파병을 할 수는 있겠으나 나토는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재밌습니다. 유럽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서쪽에 있는 폴란드에 주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나토면 나토지 왜 여긴 또 갑자기 유럽 전투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무슨 분쟁이 생겨도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폴란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금도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평화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 공군이 이제 폴란드에 주둔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님. 여기는 그냥 유럽,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전투기만 올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은 여러 가지로 미국이 발을 빼려고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받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봐 제11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자격이 있고 가입에 검토되는 동안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뭐 짧으면은 뭐 한 4, 5년, 길면은 한 10년씩 걸려요. 그 사이에 유럽 시장에 대해서 특혜 접근 권한, 그러니까 회원국인 것처럼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니 EU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조항을 마음대로 막 집어넣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 평화를 위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해서 10조에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근데 참 황당해요. 이게 참 새로운 글로벌 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10조를 보면 미국은 다음을 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미국은 보장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무슨 말이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대가로 뭔가 챙겨가겠다라는 것을 문서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이러한 보장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너 지금 땅을 찾겠다고 러시아를 때리면 안전보장 그다음에 미국이 뭐 해줄까 생각했던 거 다 없어 라고 명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 다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모든 기존의 러시아 제재가 복원되고 이 협정에 따라서 러시아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은 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자관 약속 깨면 나 화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참 웃기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항도 상당히 재밌어요. 우크라이나가 EU 없이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를 미사일로 공격하면 안전보장은 무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닌데 공격을 할 때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드론은 되나요?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왜 콕 찍어가지고 미사일이냐? 그리고 그 미사일을 뭐 타겟을 해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론치예요. 발사만 해도 이게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상당히 좀 애매한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 땅도 내주고 내가 굴욕을 참고 60만으로 제한하고 여러 가지 나토에도 가입 안 해.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줄 건데 평화협정 이외에라는 거에 대해서 제12조에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글로벌 패키지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물론 이제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라고 이제 단서 조항을 달고 있죠. 그래서 기술,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등 급성장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을 설립한다. 이거 맨날 기금이에요.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이제 기금을 설립을 합니다. 미국은 요즘에. 그다음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서 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가스 인프라의 공동 재건, 현대화 및 운영을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여기는 원래 러시아 가스가 들어와서 우크라이나의 가스망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는 그러면 누구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걸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쟁 피해 지역 복구 및 도시와 주거 지역의 재건, 현대화를 위한 공동 노력. 이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냐? 자관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한 나라일수록 재건 사업을 알아서 챙겨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 개발, 그리고 예전에 이야기 나왔던 광물, 천연자원 채굴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F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갑자기 세계은행이 등장합니다. 월드뱅크가 등장해요. 세계은행은 이러한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특별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니 뭐 세계은행이 나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협상 당사자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한 줄 끼워 넣었다라는 생각을 이제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떤 보상을 받느냐? 러시아는 자기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다시 세계 경제에 복귀하고 통합되고 제재를 다 푸는 이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세계 경제 재통합이 제1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해제는 어쨌든 단계적으로 논의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일괄 해제가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에너지, 그다음에 자원, AI, 북극 개발 등에서 러시아와 경제협력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하면 다 미국에서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C가 이제 재밌죠. 러시아는 다시 G8에 초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다시 국제 무대에 돌아와서 G7에 초대받아서 G8으로서 당당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똘마니가 아니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동안에 유럽은행에 맡겨놨다가 이번 전쟁이 발발하면서 동결된 자금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다 파면 한 3천억 달러 이상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14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결 자금은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동결된 자금 중에서 1,000억 달러, 러시아 자금 중에 1,000억 달러는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돈 안 내고 아까 말하는 기금이 있었죠. 거기에 러시아 돈으로 집어넣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금으로 사업하면 돈 벌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50%는 미국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금도 집어넣지 않고 돈 버는 거는 그중에 절반은 내 거다. 야, 이건 참.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500억 달러 정도로 왔는데 유럽은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1,000억 달러라는 것은 이 동결된 기금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이 생짜로 1,0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 동결된 자금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생짜로 1,000억 달러 정도를 더 집어넣는 이제 이러한 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2,500억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미국, 러시아가 지정하는 투자 기구에 투입돼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러시아한테 다 돌려주는 건 안 됨.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쓸 건데 1,000억 달러는 자관 우크라이나한테 대충 지원금으로 주고 나머지 2,500억 달러가 될지 3,000억 달러가 될지는 너랑 나랑 상의해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가지 조항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미러 합동 실무그룹이 설립될 것이다. 이게 15조. 그 다음에 16조는 그러면 러시아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문제에 대해서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으로 명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불가침, 특히 이제 소련이 있었던 여러 가지 불가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17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거는 꽤 중요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스타트 1 조약을 포함한 핵무기 비확산 및 통제 조약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할 것이다. 조만간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미국과 러시아의 그동안의 양국의 핵무기를 제어해 놓던 모든 조약이 다 끝납니다. 유효 기간이 끝나요. 근데 후속 협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존 조약을 연장한다라는 것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끼워 넣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면 과연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18조에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이제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도록 비핵 보유국이 되도록 딱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자포리자 지역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원전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원자력 발전소예요. 이것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감독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반씩 나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뭔가 정말 마음대로 찢어가고 나눠가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내용은 저 뒤로 지금 21조에 가 있어요. 21조는 뭐냐? 크림반도 2014년에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그다음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지금 이제 돈바스 지역이죠. 여기는 당연히 러시아가 점령했으니까 러시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러시아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관 일단 미국은 이 점령한 지역 돈바스와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이제 리코나이즈, 승인한다,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큰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꼭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헤르손과 자포리자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냐? 현재 접촉선을 따라서 동결 그리고 인정하자.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큰 강이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공방전을 약간씩은 벌이고 있으나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를 전선으로 지정하고 그냥 이거는 서로가 넘어가자. 이거는 누구의 영토다. 뭐 어떻게 됐다 하지 말고 일단 넘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지금 이야기한 5개 지역 이외에 이제 조금씩 더 확보한 지역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철수한다.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주에서 철수할 것이며 이게 되게 크죠. 그러니까 지금 도네츠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내줘라. 이거 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방어선을 칠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관 이 내놓고 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방어 거점으로 삼는 지역은 중립적 비무장지대로 간주되어 러시아에 속한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면 맞음. 그리고 승인 받을 거야. 대신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하지 않을 거다. 이걸 누가 담보하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상당히 러시아 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가 합의되면 양쪽은 무력으로 이를 바꾸지 않으며 위반 시 당연히 이런 보장은 없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 이용을 보장을 하겠고 그다음에 흑해를 통한 곡물 무역 알아서 해라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주의 위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뭐 몇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는 전원 다 송환, 그다음에 인질도 다 전원 송환, 뭐 이건 뭐 좋은 이야기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내정에 간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관 이 협정이 체결되면 100일 이내 선거를 해라, 젤렌스키 나가라, 아웃 시켜라라는 이야기. 이게 과연 100일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26번째 26조가 사실 좀 되게 민감한 조항입니다. 전쟁 중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한 사면을 받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여러 가지로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벼르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범죄에 대한 이제 처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벼르고 있는 나라들이 꽤 있는데 다 사면 끝 없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어떠한 청구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any claim도 없고 자고한 컴플레인도 없는 그런 조항 다 끝내는 거 없는 일로 하자. 라고 하는 거죠. 러시아가 원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7조, 28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8조는 자관 양측이 합의된 지점으로 후퇴하면 바로 그 즉시 발효되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보시니까 우크라이나 입장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기가 쉽지 않겠죠.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이 28개 평화안에 대해서 지난 21일에 우크라이나에 통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녹화 진행되고 있는 오늘이 26일이니까 27일까지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해라. 받으면 평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이 그러면 우리도 너 지원 안 해. 라는 게 깔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서방 국가들은 이제 난리가 나고 우크라이나도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제 뭐 미국에 격렬히 이제 항의를 하고 통보를 합니다. 11월 23일 날 일요일 날에 우리 제네바에서 회담할 테니까 미국 담당자도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제네바로 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계자들도 이제 옵니다. 회의 분위기는 당연히 살벌하고 시작하자마자 자관 뭐 결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그래도 잘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서 이런저런 논의를 진행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려고 하다가 진행이 됐던 게 지금 방금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이제 쿠시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사위죠. 직접 참석한 걸 보고 여기서 논의되는 이야기가 백악관에 그래도 실제로 전달이 돼서 뭔가 반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하면서 일단 엉덩이 뗐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격론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으라는 이야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자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28개 조항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 19개 정도로 줄였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조항들을 바꿨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시면 일단 나토와 관련돼서 확장 금지 이거 못 받아 이거 없애는 걸로 일단 미국과 유럽이 합의를 봤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회원국 결정이니까 만장일치니까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폴란드에는
폴란드에는 유럽 전투기를 배치한다. 이 조항이 아니고 그냥 나토 전투기가 배치될 것이다 라고 명문화하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해서는 그래, 점령된 영토, 어차피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으로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점령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수복하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집어넣는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이거를 레코그나이즈 한다고 했는데 이거 빼자. 그리고 그냥 디팩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서로가 그러니까 점령한 상태에서 있다라는. 그러니까 땅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러시아가 점령한 건 맞고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것도 맞아. 라는 정도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체면 좀 세워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군사력 같은 경우에는 자고 한 8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아니고 80만 명으로 상향시켜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제재 해제 복귀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논의하자. 이거는 평화협정하고는 별개다. 평화협정이 잘 지켜지면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고 단계적으로 러시아가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미국의 수익 독점,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보상을 받는다. 이 조항 빼자라고 이제 해서 이것도 미국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이건 좀 선 넘지라는 생각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집어넣었던 것은 모든 당사자들이 이제 사면 전쟁 때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기 있었잖아요. 이거 없애자, 물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집어넣지 말고 가급적 빨리 정도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28개 조항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받을 만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합의했던 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화면에 처음 첫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니까 지금 특사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렬돼서 내년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서 전투는 지속되는 거 이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관 어떻든 간에 여기서 합의안이 도출이 돼서 올해 연말을 넘기지 않고 평화안이 체결되는 그 방안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연말까지 뭔가 안이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말을 넘기지 않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많은 요구를 하면 결국은 미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칼절은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더 오래 싸워야만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마냥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우크라이나와 타협을 해가지고 이런 안까지는 우리가 19개로 줄인 안까지는 이제 만들었다. 우리 나름대로 성의 표시했어. 그런데 이거 안 받으면 저 알지. 러시아 애들이 거부한 거야. 그러니까 쟤네들하고 말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지금 중국과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지금 유럽 대륙에서 아직까지 호적되고 있냐? 빨리 끝내자. 어떻게 생각해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전쟁을 빨리 끝내버리면 러시아가 아직 더 힘을 차리고 중국의 든든한 뒷배가 돼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더 도와주면서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은 딱 1대1로 붙어가지고 커버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빠른 종전이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을 더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지금 단일하게 딱 합치가 안 되고 있어요.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으로 확 가서 러시아 말을 들어주고 빨리 끝내자라고 하다가 이게 깨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갑자기 토마호크 미사일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음 이라는 식으로 또 반대편으로 휙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널뛰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평화라는 안들이 등장을 했고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까지는 자기들이 만든 19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동의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상황이 남았는데 러시아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물러설지 우리는 아니야 라고 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가자지구 전쟁도 끝났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잘 매듭을 지어야겠죠. 어쨌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빠르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